자, 오늘 11월 10일 강의의 두 번째 세션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세션과 세 번째 세션 두 세션에 걸쳐서 핀테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핀테크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핀테크를 주목해야 하는지, 핀테크가 이 제목처럼 금융 서비스 혹은 금융 산업의 혁신을 몰고 올 엄청난 폭탄 같은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트렌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는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파이낸셜, 금융이라는 단어와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해외 산업별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구글 검색을 했을 때 파이낸셜처럼 그 산업의 영어 단어, 예를 들면 에듀케이션, 교육이죠. 로지스틱스, 물류죠. 마케팅, 마케팅이죠. 이런 산업이나 업종에 대한 단어, 일반 명사를 영어로 쓰고 한 칸 띄고 테크놀로지라는 식으로 검색을 하면, 그러니까 핀테크라고 검색을 해도 되고 파이낸셜 한 칸 띄고 테크놀로지로 검색을 해도 되고, 혹은 로지스틱스 테크놀로지, 아까 교육 쪽은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해당 산업의 변화와 관련된 얘기들을 트렌드 정보나 그쪽에 떠오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이번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금융 서비스와 정보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그런 금융 산업의 변화를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제가 아래에 써놓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 브리핑에 나온 보고서의 개념 설명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새로운 핀테크 금융 서비스는 주로 모바일,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 뱅킹이나 앱 카드 같은 것이 핀테크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뒤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핀테크와 관련된 전통적인 영역은 예금, 대출, 자산관리, 결제, 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 영역에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들이 대박을 치고 있거나 혹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IT, 정보기술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런 새로운 금융 서비스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핀테크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런 서비스 외에도 이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혹은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과 의사결정, 위험관리, 포트폴리오 재구성, 성과관리, 기술 통합 등 금융 시스템의 전반을 혁신하는 기술들도 이런 핀테크의 한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핀테크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한글로 된 상세한 보고서를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따로 단행본을 안 사더라도 이 보고서, 정책 브리핑 보고서만 보더라도 기본적 내용들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으니까 꼭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핀테크가 금융 서비스 혁명을 예견한 그런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아주 감동을 받았던, 야, 이거 핀테크 이거 정말 장난 아닌데 라고 했던, 그렇게 감동을 받았던 사례를 몇 가지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994년 빌 게이츠가 한 얘기입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CEO였죠. 나중에 이사회에서 물러나서 지금은 뭐 직책이 없습니다만은, 마이크로소프트 지금은 대주주입니다만은, Banking is necessary, banks are not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뱅킹은 계속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은행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뱅킹이란 서비스, 우리가 은행의 각종 서비스를 뱅킹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는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은행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핀테크라는 게 사실은 거의 200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중후반 넘어서 사실은 개념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 94년도만 하더라도 핀테크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 빌 게이츠는 이걸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 회사가 재무관리와 관련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미국의 반독점 금지법에 의해서 인수는 무산됐는데, 그 회사 소프트웨어 기능들,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각종 금융 서비스 기능들을 보면서 뱅킹 서비스는 계속 존재하겠지만 꼭 은행을 이제 이용 안 해도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빌 게이츠가 예상하고 월스트리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핀테크 혁명을 예감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문건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나오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논문집이 있습니다. 잡지 형태로 나오고 국내에서도 번역본도 지금 아마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당시 2014년도에 제가 구글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이 자료를 발견했어요. 은행의 새로운 경쟁자 스타벅스와 구글과 알리바바. 처음에 저는 요즘 얘기하는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 장난치려고 만들어 놓은 제목인 줄 알고. 그래서 근데 구글 검색하면 구글 검색은 이 출처가 나오거든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면 경영학과 관련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퍼블리케이션인데 이거 뭐지 하고 제가 단숨에 이 10여 페이지 되는 논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제가 와, 이거 정말 금융산업이 송두리째 큰 혁신과 변화의 소용돌이에 매몰릴 것 같다 하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한 얘기는 다 드리기 힘든데요. 왜 스타벅스와 구글과 알리바바가 은행의 새로운 경쟁자냐 하면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스타벅스 한국에서 가면은 다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스타벅스 앱에다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저축을 해놓고 그 돈을 가지고 스타벅스 커피 살 때마다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그렇게 해요. 즉, 스타벅스가 미국의 3억 인구 중에 스타벅스 먹는 사람이 한 1억 명은 훨씬 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1억 명이 1년에 스타벅스를
거의 몇백만 원어치씩 먹을 거란 말입니다. 미국의 뭐 스타벅스가 가장 대표적인 커피 전문점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에 스타벅스의 선불로 돈을 예금식으로 스타벅스 앱에다가 저축해 놓는 금액이 거의 조 단위의 금액이 스타벅스로 마치 은행의 예금 통장처럼 돈이 꽂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은행이 가져가야 될 수신 업무, 은행이 수신이란 것은 돈을 우리 예금을 받는 걸 수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여신이란 것은 우리한테 돈을 대출해 주는 걸 여신이라고 하는데 은행의 수신 업무 중에 상당 부분을 스타벅스가 대체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은행은 당연히 수신을 많이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서 그 대출 이자 차이,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 이자 차익을 가지고 은행은 돈을 버는 거예요. 은행의 목표인데 그 은행의 사업의 기반이 되는 수신 부분을 예금 부분을 스타벅스가 상당 부분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은행의 경쟁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구글은 요거는 이제 그 당시 2014년도만 하더라도 구글 월렛이라는 구글의 전자지갑이 막 이제 미국 시장에서 관심을 막 모을 때였습니다. 요즘 뭐 구글 월렛을 한국에서는 거의 쓰는 사람들 저는 못 봤는데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구글 월렛이 은행들의 신용카드 서비스 기능을 대체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은행의 수신 부분을 스타벅스가 장악하고 은행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부분을 또 구글이 구글 월렛을 통해서 대체해 나가면 이건 은행들 입장에서 죽을 맛이 된다는 거죠. 소비자 금융시장에서는. 또 하나 중국의 은행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중국 학생들, 대학원생들 중에 제가 아는 뭐 후배들이 몇 명 있는데 예외 없이 다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라는 알리바바의 선불 계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G마켓, 쿠팡 이런 거 할 때 즉시 그때마다 신용카드로 간편 결제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신용카드 안 씁니다. 그렇게. 다들 알리페이라는 곳에 돈을 넣어놓고 그 돈에서 알리바바에서 물건 살 때마다 결제하는 식으로 결제 금액들이 빠져나가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은행에 돈을 넣는 것보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에 돈을 넣어 놓으면 이자가 은행보다 초창기에는 거의 3배 정도 더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한 2.5배 정도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6% 정도 이자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 월급 통장에 월급 받으면 즉시 돈을 빼서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로 집어넣습니다. 왜냐면 그게 같은 보통 예금 통장식으로 따지면 알리페이가 훨씬 더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의 은행들은 미칠 맛인 거죠. 중국 은행들도 당연히 미국 은행들처럼 예금을 많이 받아서 그 돈을 대출해줘서 이자 수익을 거둬야 되는데 그렇게 예금으로 확보해야 될 수신 업무를 알리바바의 알리페이가 거의 대체를 해버릴 정도로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논문을 업데이트하면 Banks New Competitor에 뭐 스타벅스, 구글,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회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은행들이 제공하는 기능들의 일부분이지만 수신 업무와 지급 결제 업무를 스타벅스와 구글과 알리바바가 대체해 나가고 있고 그 대체하는 속도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의 새로운 경쟁자로 전통적인 금융권의 또 다른 은행이 아닌 이렇게 식음료 회사와 인터넷 서비스 회사와 전자상거래 회사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이 논문이
그만큼 설득력 있는 논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핀테크 혁명을 예견하는 또 다른 제가 충격을 받거나 혹은 감동을 받았던 또 다른 자료는 여기 맨 밑에 www.cbinsights.com이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자료를 자주 인용해서 제가 공부를 하거나 강의 자료를 만드는 데 쓰는 미국의 유명한 시장조사 기관입니다. 벤처 캐피탈들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동향과 스타트업의 기술 흐름들, 트렌드를 주로 보고서를 내는 곳인데요. 보고서가 대부분 유료 보고서이지만 가끔 이런 자료처럼 무료 보고서들도 뭐 가끔씩 나오니까 공부를 하거나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본인들 북마크를 해놓고 가끔씩 들어가 보시면 좋은 자료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Unbundling of a Bank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나왔고 거기에 요 그림 하나가 실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의 왼쪽 위에 보면 빨간색 그 사각형 안에 웰즈파고라는 웰즈파고 은행 로고가 있죠. 즉 이 가운데는 웰즈파고 은행의 홈페이지를 캡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양옆과 가운데 수없이 많은 스타트업의 이름들이 로고가 있죠. 이건 뭐냐면 이 웰즈파고 은행이 제공하는 맨 위에 보시죠. 웰즈파고 은행 로고 옆에 퍼스널, 스몰 비즈니스, 커머셜이 있고 그 밑에 뱅킹, 론 앤 크레딧, 인슈어런스, 인베스팅 앤 리타이어먼트, 웰스 매니지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스몰 비즈니스 안에 보면은 또 뱅킹 등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은행이 제공하는 개인 금융의 각 기능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각 은행 서비스 기능들을 대체한다고 할 정도로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여기에다가 매칭을 시킨 겁니다. 즉 우리가 은행을 갔을 때는 내가 주거래 은행 가면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나중에 직장을 가면 월급이 그 은행으로 꽂히죠. 그럼 그 은행에서 내가 신용카드도 발급받아 쓰죠. 그죠? 주거래 은행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뭐 전세를 구하거나 집을 살 경우에 혹은 자동차를 살 경우에 대출을 받을 경우 또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즉 우리는 은행에서 번들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묶음 서비스를, 종합 서비스를. 근데 이 미국에서 금융 소비자들은 은행에 돈을 넣어놓기만 하고 월급 통장으로 쓰기만 하고 신용카드나 대출이나 다른 서비스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스타트업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은행을 이제 안 간다는 겁니다. 자주. 그러니까 월급 통장만 은행에서 받고 심지어 그 월급 통장도 이런 유명 은행들이 아니라 우리의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모바일 전문 은행들이 미국에 많거든요. 그런 회사를 주거래 은행으로 하는 미국의 직장인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대출 서비스 같은 것들은 왼쪽에 가운데 있는 SOFI, SOFI라고 있죠. 제가 뒤쪽에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SOFI 같은 회사가 학자금 대출이나 모기지론 대출, 웰스 매니지먼트, 자산관리 이런 거를 은행보다 훨씬 잘해줍니다. 빠르고 편리하게. 그 당연히 은행을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은 정말 유명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하단의 맨 오른쪽에 스퀘어라는 회사는 모바일 간편 결제를 하는 회사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푸드트럭 같은 데 보면은 푸드트럭에는 포스 단말기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의 푸드트럭은 다 신용카드 결제를 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푸드트럭의 셰프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 스퀘어에서 제공하는 조그만 엄지손가락의 한 2배 정도 되는 단말기를 스마트폰의 이어폰 단자에 딱 꽂습니다.
그럼 그게 카드 리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 스퀘어 앱이 포스 단말기 앱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딱 이렇게 마그네틱 카드를 긁으면 결제가 딱 되는 겁니다. 즉 자영업자나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포스 단말기 한 달에 돈 100만 원씩 저기 단말기 이용료 내면서 쓸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포스 단말기 이용료를 내지 않고 스퀘어의 그 조그만 모바일용 단말기를 자기 스마트폰에 꽂아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에 꽂아서 쓸 수 있도록 해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규모 면에서 여기 나와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큰, 그래서 지금 나스닥인가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데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한 그런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 언번들링 오버 뱅크는 은행의 전통적인 그런 묶음형 서비스가 이런 핀테크 스타트업들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 번들링 서비스가 파편화되면서 기존의 번들링 서비스를 제공하던 전통기업 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조그만 스타트업들의 특화된 서비스로 파편화되고 분화된다는 의미로 언번들링 오브 뱅크 혹은 언번들링 오브라고 구글 검색을 하면은 그 다음에 자동 완성형으로 뒤에 검색어가 계속 뭐가 만들어집니다. 언번들링 시대라는 새로운 트렌드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구글 검색창에 언번들링 오브까지만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언번들링 되는지,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봤던 자료 중에 프록트앤갬블 같은 그런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이잖아요. 프록트앤갬블, 뭐 프링글스 같은 감자칩도 있고 가정용 세제나 비누, 샴푸도 파는 회사인데 프록트앤갬블도 가정용 소비재 제품의 종합 서비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물건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그런 프록트앤갬블을 대체하는 자그마한 제조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언번들링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도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좀 시점이 된 2019년 자료인데요. 2019년도에 그때 우리나라 신문 기사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운로드나 월 사용자 수에서 카카오뱅크가 1위를 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1위를 한 게 아니라 은행 앱인데 다른 은행 전문가들도 보면은 야 정말 카카오뱅크 앱은 너무 잘 만들었다고 모두가 호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카카오가 만들어서 역시 다르긴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시중은행들을 압도하고 이후에 대한민국의 시중은행들이 모바일 뱅킹 앱을 업그레이드 할 때 표준 모델을 다 카카오뱅크 앱을 표준 모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신한은행이 자기 몇 가지 앱을 다 없애버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앱 하나로 자기네 모바일 앱을 통합시켰던 적이 있었죠. 이후에 다른 은행들도 좀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김정태 하나금융그룹의 회장이 이제는 스타벅스와 은행이 경쟁하는 시대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아마 이 김 회장도 보셨던 것 같아요. 뒤늦게.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예견하면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던 그런 적이 한번 있었죠. 또 하나 이건 개인적으로 정말 무릎을 딱 치면서 제가 공감을 했던 사례인데요. 2015년도에 이 사진에 보이는 유럽의 핀테크 관련 전문가가 역삼동의 디캠프라는 곳에 핀테크 피치데이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키노트 스피치,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기조연설할 때 이 사람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이랬대요. 이 중에 은행 다니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한 다음에 몇 명이 손을 드니까 은행원이시면
가능한 빨리 사표 쓰시고 은행을 떠나시는 게 좋겠다고. 은행이 사라지거나 은행의 위상이 극도로 추락하는 날이 몇 년 안 남았다고. 2015년도에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은행이 아직까지 뭐 사라질 정도로 위협을 느끼거나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분이 조금 약간 세게 말씀한 측면은 있지만 은행의 위상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웰즈파고 은행 장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은행이 제공하는 대출, 뭐 자산관리, 예금 적금, 뭐죠? 지급결제 이런 서비스들을 다른 곳에서 대체하는 곳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도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최근에 직장 다니는 제 딸 같은 경우는 일반 은행 신용카드 쓰다가 최근에는 네이버 신용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저희 딸아이 결제는 다 직장 다니는 딸아이 결제는 다 그 네이버 신용카드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하니 그랬더니 아빠 이게 여러 가지 리워드가 좋은 게 많다고. 그리고 무슨 인터넷 서비스 웨이브인가 플로우인가 뭔가 웨이브인가 하여튼 그런 것들도 TV인가 웨이브인가 하여튼 간에 뭐 거의 공짜인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내에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 주거래은행인 시중은행으로 월급 통장은 만들어 놓지만 그 외에 다른 서비스들은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핀테크 기업으로 옮겨갈 가능성들이 전 점점 농후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작년엔가 나온 자료 중에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관련된 보고서에서 인용을 한 건데요. 이건 뭐냐면 핀테크의 초창기 탄생이 됐던 각 분야별 초기 기업들의 탄생 배경, 탄생 과정을 주요 이벤트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사례를 오른쪽에 주요 사례로 쓴 거고요. 예를 들면 간편결제나 송금 같은 경우에 주로 간편결제죠. 98년도에 그 당시만 해도 핀테크란 단어가 없을 때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설립이 됐죠. 이후에 페이팔은 2002년도에 이베이가 큰 돈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 페이팔 정말 많이 쓰죠. 그러다가 중국에서 알리페이, 아까 말씀드렸던 알리페이, 예금 기능 및 간편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가 출시가 됐고 중국인들은 알리페이를 모두 다 쓰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구글이 구글 월렛을 출시했죠. 그래서 아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보고서에서 구글 월렛 때문에 구글이 은행의 컴피티터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미 미국이나 영국은 95년도, 98년도에 미국은 95년도에 시큐리티 퍼스트 네트워크 뱅크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이 됐고 영국은 98년도에 에그뱅크라는 곳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심플, 엘리 외에도 최근에 설립된 은행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조만간 미국의 모바일 전문은행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종이나 성별을 중심으로 특화된 인터넷 은행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조만간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려고 하는데 흑인 전문은행도 얼마 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성 전문은행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화된 은행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P2P, 피어-투-피어 대출이라 그러죠. 우리 학생 여러분 중에도 혹시 용돈 같은 경우에 뭐
뭐 피플펀드나 테라펀딩 같은 P2P 대출 투자 서비스를 이용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영국은 2005년도에 영국에서 조파라는 P2P 대출 회사가 만들어졌고, 2006년도에 이듬해 미국에서 랜딩 클럽, P2P 분야 대출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죠. 랜딩 클럽 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은 영국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펀딩 서클 같은 경우가 소규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용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아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랜딩 클럽에서 최근에는 소파이, 상장된 회사인데 아주 주식시장에서 지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소파이라는 회사가 또 랜딩 클럽을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온라인 자산관리 영역에서는 2008년도 그동안 온라인 자산관리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자산 수십억 있는 사람들만 서비스를 해줬대요. 그래야 수수료를 받으니까. 근데 지금은 2008년도 미국의 웰스프론트 그리고 파워라는 회사들이 설립되면서 또 2010년도 영국의 넷맥이라는 회사가 설립되면서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수수료가 거의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단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있는 사람도 이제 자산관리 서비스를 거의 헐값에 혹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빠르면 90년대 후반, 대부분 2000년대 초중반에 핀테크 관련된 초기 기업들이 막 설립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2010년경부터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막 일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핀테크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냐면요. 또 금융감독원 자료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 원래 출처는 KPMG라는 컨설팅 회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글로벌 핀테크 시장 규모를 보면 2014년도에 약 1.6조 달러, 1조 6천억 달러 규모였어요. 근데 2020년도에 이게 약 5조 달러로 커집니다. 얼마나 커지는 거죠? 거의 3배 이상 커지는 거잖아요. 단 5년 만에, 6년 만에 3배 이상 규모로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이 정말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고요. 특히 보시면 파란색이 디지털 페이먼트, 디지털 지급 결제 쪽이고 녹색이 기업금융, 기업금융은 상대적으로 적죠. 그 다음에 개인금융도 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간편결제 관련된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이고요. 요거는 이제 스테이티스타라는 시장조사기관 자료고 오른쪽은 이제 KPMG 컨설팅 기관 자료인데 이렇게 핀테크 관련된 스타트업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생겨납니다. 글로벌하고 보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뭐 미국, 영국,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서까지 따지면 그러니까 당연히 벤처 캐피탈 투자가 많은 거죠. 2014년부터 19년까지 핀테크 관련된 벤처 투자 규모를 보면 2014년도에 512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1357억 달러로 5년 만에 약 2.7배 정도로 투자 규모가 늘어납니다. 그만큼 보시면 2017년도만 좀 줄어들었고 2017년 줄어드니까 2018년도 엄청 늘어났죠. 2019년도 약간 줄어들었고 지금 2021년도 되면 이거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어나 있을 겁니다. 최근 자료와 관련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제가 조만간 영상을 한번 올릴 테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핀테크의 영역은 크게 한 10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그 그림을 반씩 쪼개서 제가 장표 2개로 다시 만드는데요. 맨 왼쪽 하단 보면 랜딩, 돈 빌려주는 거죠. 돈 빌려주는 서비스, 랜딩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블록체인 쪽이죠.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도 핀테크의 되게 중요한 영역이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해외 송금하는 서비스를 몇 년 전에 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블록체인을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위해서 도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국은 아직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의 상용화나 활성화가 좀 더딘 편이긴 합니다만은 관련된 스타트업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그테크, 이거는 레귤레이션 테크놀로지의 준말입니다. 레귤레이션, 레귤레이션, 규제, 뭐 정책 준수 이런 뜻이죠. 테크놀로지. 그래서 오디트, 리스크, 레귤러터리, 감사나 위험 진단, 레귤러터리 컴플라이언스, 규제 준수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이 레그테크 영역이고요. 퍼스널 파이낸스는 개인 금융과 관련된, 그래서 왼쪽에 설명을 보시면 빌을 관리한다는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개인의 크레딧 어카운트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퍼스널 파이낸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먼트 앤 빌링, 이게 이제 아까 핀테크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인 디지털 페이먼트, 우리말로 하면 간편결제와 관련된 그런 영역들이죠. 그래서 페이먼트 프로세싱, 간편결제가 가장 큰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이제 신용카드 발급도 있고,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션 빌링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럼 이제 구독자가 많아지면은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월 구독료가 입금됐는지, 입금 관련된 고지서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슈어런스는 보험이잖아요. 보험도 한국은 아직 그 인슈어테크, 보험 관련된 새로운 신기술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을 인슈어테크라고 합니다. 줄여서 인슈어런스 테크놀로지를 합쳐서 인슈어테크라고 하는데, 한국은 그런 인슈어테크 영역에 뭐 눈에 띄는 회사들이 많지 않지만, 거의 없지만 미국과 유럽은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나스닥 투자하면서 관심 가진 회사 중에 하나가 레모네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제가 그건 세 번째 세션에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기존의 보험회사들보다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보험도 들 수 있고 또 보험금 청구도 손쉽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피탈 마켓이라는 것은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이거는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금융기관들을 위한 그런 세일즈, 트레이딩, 분석, 이런 소프트웨어 툴들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를 우리가 캐피탈 마켓 영역이라고 하고요. 웰스 매니지먼트는 자산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투자 관리도 있고 웰스, 자산 관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미국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미들이 투자할 때 잘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저런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 툴을 이용해서 돈이 얼마 없는 사람들도 손쉽게 안전하게 주식이나 이런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머니 트랜스퍼, 리미턴시스, 인터내셔널 머니 트랜스퍼, 해외 송금 같은 이런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요 끝나면 그 다음 장에서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다음 모기지 리얼 에스테이트, 모기지라는 것은 장기 대출로 집을 사는 걸 우리가 모기지 론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리얼 에스테이트는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나 그다음 모기지 렌딩, 모기지론을 받도록 해주고 대출을 해주는 그런 관련된 서비스나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미국은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션의 마지막 장표인데요. 금융 문외한들, 즉 금융 산업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든 핀테크 회사인데 이게 핀테크 시장에서 완전 초울트라 대박을 일으킨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소개시켜드릴 세 번째 세션의 회사들도 대부분 그런 사례인데요. 그 중에 이번 두 번째 세션 마지막 요 시간에는 금융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이용하던 금융 서비스가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껴서 그거를 바꾸기 위한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초울트라 대박을 치면서 유럽의 은행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테크 혁신 기업 중에는 이처럼 핀테크, 파이낸셜, 금융 서비스 분야의 그냥 소비자였습니다. 금융 서비스를 잘 모르는 소비자였는데 자기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아, 이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걸 좀 바꿔보겠다고 생각하면서 전문가들하고 창업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대박친 회사들이 워낙 많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금융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만든 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가장 큰 동력은 이들이 돈을 벌겠다는 생각, 물론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가장 포커스를 줬던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용하는 금융 서비스가 너무 거지 같아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새로운 고객 가치는 대부분 이런 거죠. 기존 은행들의 금융 서비스보다 더 쉽게 만들겠다. 서비스를 더 빠르게 하겠다. 혹은 더 편리하게 하겠다. 혹은 수수료가 더 저렴한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금융 문외한들이 만든 대표적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와이즈라는 회사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름은 트랜스퍼 와이즈였어요. 2011년 설립 당시 이름을 얼마 전까지 썼는데 최근에 와이즈라고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 떴을 때만 하더라도 트랜스퍼 와이즈라는 사명을 쓸 때여서 그 당시 장표가 그대로 요 캡처 뜬 거여서 그림 왼쪽 위에 보시면 트랜스퍼 와이즈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유럽에서는 이 트랜스퍼 와이즈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해외 송금을 하면 송금 수수료가 5%였습니다. 즉 내가 영국에서 파운드화를 쓰잖아요. 프랑스는 유로화를 쓴단 말입니다. 프랑스 지인한테 100만 원을 송금하면은 은행이 얼마를 떼가냐면 5만 원을 떼갔습니다. 수수료로. 근데 이거를 뭐 한 번 정도 송금하는 사람이면은 뭐 5% 정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불가피한 이유로 매달 송금을 해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매달 5%씩 수수료를 은행한테 떼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와이즈는, 트랜스퍼 와이즈는 기존의 은행의 5%가 아닌 얘네는 지금은 약간 수수료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0.5%만 받는, 즉 은행의 10분의 1 정도의 수수료만 받는 서비스로 유럽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그 은행 홈페이지에 왼쪽 보시죠. The cheap, fast way to send money abroad. 해외로 돈을 보내는 저렴하면서 빠른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었는데 You send 1,000 pound 1,000파운드의 돈을 유로화를 쓰는 다른 나라로 송금할 경우에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1,000파운드가 환전돼서 다른 나라에서 유로화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63.68 유로를 받는데 이때
이 파운드, 1000파운드 중에 은행이 수수료로 떼는 거는 3.95파운드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5%도 안 되는 거. 3.95%밖에 안 되는, 0.395%밖에 안 되는 거죠. 0.395%. 근데 영국의 은행을 통해서 1000파운드를 유로화를 쓰는 다른 나라로 송금하면은 밑에 보세요. 얼마를 뗍니까? 이게 세이브된 금액이니까 3.95 플러스 44.91파운드 하면은 거의 50파운드를 떼잖아요. 아까 얘기한 5%를. 근데 와이즈를 쓰면은 내가 해외 송금을 할 때 송금 수수료를 무려 1000파운드를 송금할 때 44.91파운드를 내가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금액이에요. 돈 100 몇십만 원 입금할 때, 송금할 때 무려 6, 7만 원을 은행이 떼는데 트랜스퍼와이즈를 이용하면 나한테 떼는 금액은 약 4,000원, 5,000원 밖에 안 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이 약 6만 원 정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서비스를 이용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 얘기는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트랜스퍼와이즈의 창업자가 A와 B가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런던에 사는 젊은 친구들인데 고향은 에스토니아예요. 에스토니아에서 런던으로 이민 간 절친입니다. 근데 A와 B는 서로 다른 이유로 매월 월급 통장에서 해외 송금을 매달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5%씩 은행한테 매번 떼인 거죠, 수수료를. A는 스카이프라는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해외 전화, 국제전화 서비스죠. 스카이프에 근무합니다. 근데 이 스카이프는 본사가 에스토니아에 있어요. 그러면 A는 런던에 근무를 하지만, 런던에서 일을 하지만, 월급 받으려면 에스토니아의 유로화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토니아 본사는 해외 각국에 있는 사람들도 에스토니아 은행 통장으로 유로화를 월급으로 꽂아줍니다. 자, 그러면 A는 런던에서 생활하려면 파운드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자기 에스토니아 월급 통장에서 자기 런던 생활비 통장으로 매월 몇백만 원씩 송금을 해야 돼요. 그럼 에스토니아 은행에 매월 5%의 수수료를 떼이는 거죠. 매월 500만 원씩 생활비 송금하면 매월 25만 원씩 은행이 가져가는 겁니다. 수수료로. 자, 친구인 B는 런던에 근무해요. PwC라는 컨설팅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는 런던에 근무하는 런던 법인의 B 같은 직원들한테는 런던의 은행 계좌로 파운드화를 입금해 줍니다. 그러니까 B는 런던에 사니까 월급이 파운드화로 입금되니까 편한 거죠. 생활비 쓸 때. 근데 B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 고향인 에스토니아의 부모님을 위해서 모기지론으로 주택을 몇 억짜리 집을 사드렸습니다. 그럼 모기지론이라는 게 보통 몇십 년씩 돈을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매월 이 주택 구입 자금과 이자를 에스토니아 은행에 모기지론을 갚아야 돼요. 근데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스토니아에 그 은행 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계속 매월 몇백만씩 빠져나가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토니아 통장을 만들어서 모기지론 통장을 만들어서 자기 런던 월급 통장에서 매월 또 몇백만 원씩 에스토니아로 보내야 돼요. 이 사람이 매월 모기지론 갚기 위해서 500만 원 보낸다면은 이 사람 역시도 매월 런던 은행에 5% 25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죠. A와 B는 맨날 절친이니까 만나서 은행 욕을 합니다. 아니 은행 이것들은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해외 송금한다고 5%씩 수수료를 뗀다고. 그래서 A와 B는 둘이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A가 자기 에스토니아 월급 통장, 스카이프는 에스토니아 월급 통장에 돈이 꽂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B, 런던에 근무하는 B의 에스토니아 모기지론 통장으로 500만 원을 유로화로 계좌이체를 해줍니다. 계좌이체 수수료 없이. 그러면 B는 자신이 런던 월급 받은 파운드와 통장에서 또 500만 원을
A의 런던 생활비 통장으로 보내줍니다. 파운드와 계좌이체를 공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를 들어 500만 원씩 송금하면 매월 두 사람이 합쳐서 은행에 50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1년에 그 합쳐서 두 사람이 내는 은행 수수료가 600만 원이었다면은 이거를 다 세이브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핀테크를 통한 혁신이라는 게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꼭 해당 산업의 전문가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토스의 이승건 대표가 지금은 은행도 만들고 토스 증권도 만들고 했지만은 처음에 토스를 만들었을 때 이승건 대표는 서울대 치대를 나온 치과 의사잖아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 10대, 20대들의 소액 계좌 이체할 때 수수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토스를 만든 겁니다. 항상 우리는 새로운 고객 가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은 우리도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교훈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